지난 시간에 어느 나라부터 했죠? 한나라 전에 진부터 들어갔죠. 진나라 무용은 별게 없어서 안 했어요. 진하고 한까지 갔었는데 진의 황제 이름이 뭐야? 시황제죠.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썼고 진시황제가 유명한 거 두 가지. 뭐 있었어? 능묘. 능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 뭘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리고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봉건 제후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막 강성해서 나라가 막 엎치락 뒤치락 했으니까 진시황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했죠. 9년제라는 거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한나라에 와서는 한나라 유방이 이제 다시 패권을 장악했는데 한나라는 이 진과 그 이전의 춘추 전국시대를 장점을 가지고 어떤 거를 실시했어요? 이 9년제와 이전의 봉건제, 군국제를 실시했죠. 9년제와 봉건제의 장점을 합한 이걸 실시했고 그 다음에 또 이 해제 때는 통치 사상이 뭐였어요? 통치 사상. 백성을 휴식을 준다라는 노장 사상이었죠. 왜냐면 그 이전까지 굉장히 핍박받고 여러 가지 착취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좀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노장 사상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 한의 가장 융성기인 무제 때는 노장 사상 말고 뭘 실시했어요? 그렇죠. 육아 사상이에요. 육아 사상은 천인론 같은 거죠. 인간의 신부는 하늘이 내린 거고 천자도 하늘이 내린다. 요거는 뭐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야? 그렇죠. 강력한 중앙 집권제에 알맞은 통치 사상이기 때문에 육아 사상을 쓴 거죠. 요거는 하나의 종교처럼 해서 유교라고도 하죠. 이때 나온 춤이 요 한대의 유명한 춤이 우리가 살펴본 게 뭐가 있었어요? 백희가 있었죠. 백희는 요 온갖 즐거운 오락거리들이 여기다 들어갔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개 또 뭐였어요? 고개, 무술, 환술, 골개희, 음악 연주, 가요, 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살펴본 무용 어떤 걸 살펴봤죠? 뭐라고? 어떤 춤을 살펴봤어? 우리 파투무 봤잖아. 파투무. 파투무에 대해서 동영상은 안 봤지만 공부를 했고 또 건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할 건데 백희도 안 해. 그렇지. 반고무 있었잖아. 그렇지. 반고무, 칠반무 이런 거 있었잖아. 어디 나타나 있어? 백희도에도 나타나 있고 도용 이렇게 흙으로 빚은 인형 이런 데도 나타나 있었잖아요. 이런 춤들이. 그래서 동영상 반고무에 대한 동영상에 대해서 봤었죠. 건고무 그렇지. 건고무도 나왔지. 건고무도 나오고 이런 춤들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백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춤인 건무에 대해서 할 거예요. 환술. 환술.
그때 당시 정식 명칭이 환술이죠. 음. 9년제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 수도라든지 변방 지역 군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는 왕이 직속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개국 공신이나 왕족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준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나라를 하나 세웠으면 반드시 뭔가 보상을 줘야 되거든. 그렇긴 한데 처음에 이렇게 나눠줬지만은 그 다음에 설명한 거 기억나요? 이 나눠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병사를 키워서 나를 해칠까봐 유시성을 가지지 않은 제후들을 하나씩 온갖 핑계를 내서 숙청을 해요. 숙청을 하고 유시성을 가진 핏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좀 많이 끼치는 거지. 그래서 제후를 봉하긴 봉했는데 제후가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고 황실에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건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당시에 한때 유행했던 무용으로 건무가 있어요. 이 무는 무슨 무자일까? 응, sorry. 건. 그렇지. 수건건자예요. 수건건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춤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지. 뭘 들고 추면은 그게 춤 이름이야. 항상. 그래서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이에요. 근데 수건이 어떤 수건이냐면은 굉장히 긴 끈으로 된 수건이에요. 비단천이에요. 비단천이어야지 이게 잘 날리지. 무슨 삼배 같은 거 아니 면 이런 것들은 날릴 수가 없잖아. 이때 비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춤이 발달을 한 거예요. 두 손에 긴 띠 모양의 비단천을 들고 추는 춤이에요. 근데 이 비단천은 오늘날 중국의 전통 민간 무용인 장주무와 굉장히 흡사해요. 장주무의 비단하고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무가 장주무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전신. 그쵸? 그게 오늘날의 장주무가 된 거예요. 자, 이게 그림을 보자. 이게 화상전이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화상전이라는 거는 돌에다가 부조처럼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조각이 아니고 그림이지. 거기에다가 잉크를 칠하고 찍어낸 탁본이에요. 탁본으로 봐야지 조금 더 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악사들이고 여기서 건무를 추는 사람 어디 있어? 얘인데 위 아니고 아래. 위 아니고 아래야.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같죠? 자, 여기 보면은 머리에 고리 모양의 따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았어. 많이 나오지. 이때부터 나오는 거야. 한때부터. 그리고 당대에 가면은 요 머리뿐만 아니고 다른 머리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지를 입었어. 바지를 입고 손에 긴 천을 양손에 지금 날리고 있죠. 지금 한창 날리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천을 손으로 잡은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죠. 막대기를 비단천으로 감싸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훨씬 극적이 되겠지. 내가 그냥 손으로 수건 날리는 것보다 막대를 끼워서 하면은 훨씬 쉽고 동작도 크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무덤에서 출토된 화상전이에요. 이게 건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분묘에서 출토된 건데 여기 이제 분묘에서 출토된 술잔 있죠. 술잔 겉에 오칠이 돼 있는데 오칠에 나와 있는 그 모양 그림이에요. 술잔.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무희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손에 띠 같은 걸 다 들고 있죠. 띠 같은 걸 다 들고 있고 이 사람들 막대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막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건무라는 거는 막대기를 들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형태가 있었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당시의 건무 형태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날 중국 소수민족무용인 장주무예요. 장주무를 보면은 긴 천을 들고 추는 춤이다라고 해서 장주무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막대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의상이 지금 바지를 입고 있죠. 아까 화상전에서 본 것도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죠. 그리고 춤사위는 굉장히 뭐 단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변화무쌍할 것 같아요? 변화무쌍할 것 같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어떤 천의 리듬 체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 리듬 체조 어느 나라들이 강국이에요? 러시아 쪽이죠. 그리고 또 그렇죠.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그러니까 동국권 국가들 있죠. 여기가 바로 실크로드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수민족이에요. 거기 있는 소수민족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용이 다 발전해 나간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장주무를 그러면은 어떻게 추는지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양궁. 아니 양궁하고 쇼트 트랙 잘하잖아. 아니 뭐 옛날 같지 않다 뿐이지 여전히 강대국이잖아요. 자 장주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가장 프로페셔널해서 이걸 선택했어. 자 지금 한 손에 전부 다 두 개를 같이 쥐었어요. 네, 건무. 요거를 보면은 요거랑 그림을 보면은 예전에 건무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제 천을 양손에 들고 리듬 체조랑 굉장히 비슷하죠. 천을 들고 하는 기교들이 비슷해요. 이렇게 원 만들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뿌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옥으로 만든 옥제예요. 옥제라 그래서 옥으로 만든 조각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무덤에서 출토된 건데 여기 무희를 보면은 자 소매가 좁고 긴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티베트 민족무용에서 나타나는 의상이거든요. 요렇게 요런 춤을 당시에 이건 이제 건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춤을 대변해주는 조각품이에요.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건고무를 볼게요. 건고무는 요거 무슨 건자예요? 아까 수건 건자랑 다르게 생겼지? 그렇지, 세울건. 그래서 서 있는 북을 가지고 추는 춤이에요. 요게 저기 지금 탁본이고 탁본이 지금 잘 안 보여서 밑에 그거를 손으로 모사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조금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서 있는 북인데 우리나라 대북하고 비슷하지.
여기 보면은 양쪽에 무희가 추고 있어요. 자, 긴 붓가락을 들고 있는데 소매가 길죠. 아까 그 옥재에 있는 소매만큼 길진 않지만은 일단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길어요. 이렇게 붓가락이 살짝 덮일 정도로 긴 소매를 입고 바지를 입고 공고무를 추는데 요 다리가 여기는 지금 90도로 구부러져 있고 여기는 직선으로 펴 있죠. 이게 궁전보라는 보법이거든요. 궁전보. 요런 거예요. 요 동작 이름이 궁전보라는 건데 요거를 하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굉장히 춤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씩씩할 것 같아요. 요건 굉장히 남성적이고 씩씩한 춤으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무덤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무덤에 이런 것들을 같이 묻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죽어서도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같이 묻어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근데 요거를 같이 묻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당시의 생활상, 가물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대의 백희와 무용의 특징을 종합을 해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대 무용수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동영상도 몇 개 보고 탁본도 봤죠. 근데 그 유희들이 그냥 한도에서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기회를 해서 기회를 내가 돈을 받고 이렇게 팔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렇지. 계급사회에 들어서고 노예무용수가 생겼을 때부터야.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부터 본권 제후들이 이런 여흥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요 기계들을 발달시켜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돈을 받고 기계들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발달했겠지. 한때에는 더욱더 이것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하는 것들을 보면은 고개도 있고 소매 춤사위도 있고 독특한 무보. 독특한 무보 아까 궁전보 같은 것도 있고 잦은 걸음도 하고 그래요. 이런 기교를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또 하나 춤들이 굉장히 씩씩한 춤도 있고 여성스러운 춤도 있고 여성스러운 와중에 힘을 필요로 하는 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허리와 손발의 힘이 유연함을 함께 지니면서 경쾌하고 우아한, 경쾌하면서 우아해야 돼요. 이런 무용적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 조절 방법을 익혔다고 해요. 모든 춤은 항상 호흡이 첫 번째죠. 그리고 한국무용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호흡법이잖아. 호흡. 한국무용의 호흡 원리가 뭐예요? 단전. 그리고 춤을 풀어가는 원리. 호흡을 어떻게 해서 춤을 이어나가죠? 맺었다, 풀었다 하면서 맺고 풀고 하면서 그 동작을 그 호흡법을 이용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춤은 근데 한국무용뿐만 아니고 외국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현대무용도 그렇고 발레도 그렇고 호흡을 안 하면은 그 동작 선을 아름답게 유지하거나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그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호흡 조절 방법을 익혔다라고 하고 두 번째 특징은 가무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죠. 그런데 우연히 본권 지배자의 총애를 얻어서 높은 지위를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쁘니까. 예쁘고 춤과 노래와 악기를 잘하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나의 세력이 없잖아. 내가 로얄 패밀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세력이 없다면 뒷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 집단 속에서 나 혼자 발버둥 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결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세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조비연이라는 무희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왕옹수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척부인. 이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한대의 무용수의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비연은 이름이 비연이에요.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닌데 요 여자가 굉장히 노래와 춤을 잘한다라고 해서 나르는 제비라고 비연이라고 해요. 지금도 굉장히 날쌘 사람 가지고 나르는 제비 같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이런 표현법이 있거든요. 나르는 제비인데 비연이 비연이 이제 노래와 춤에 능해가지고 어느 날 장안에 들어가서 공주의 시녀가 돼요. 공주의 시녀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가무를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얼마나 기교가 뛰어났냐면은 꽃가지를 들고 잦은 걸음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꽃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했다고 해요. 잦은 걸음 알죠? 잦은 걸음. 흔들릴 것 같아? 안 흔들릴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잦은 걸음 할 때 원리가 뭐야? 상반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다리는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거잖아. 여기에 딱 단전 딱 하고서는 다다다다다 가야 되잖아. 조비연도 이제 그런 거를 잘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흔한 그 테크닉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거 하잖아. 가는데 상체다 흔들리면서 가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오지. 그 정도는 다 훈련이 돼야지.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테크닉도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막 잘했다 하는 기록들이 지금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뭐 발레, 특히 고전 발레 같은 경우는 기교가 항상 똑같았을까요? 예전에 뭐 까마르고 뭐 이런 낭만 발레 시절에 이렇게 저기들 나오잖아. 유명한 발레리나들 지금 데려와봐. 여러분보다 더 못해, 훨씬.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미 더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그게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대단한 기교였나 봐. 근데 그렇게 춤을 잘 췄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의 또 눈에 띄어가지고 궁전에 들어가요. 궁전에 여자 관리가 돼요. 여자 관리가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황후가 되는 거야. 황후까지 올라가. 근데 결국은 그 나의 남편이 황제가 죽고 다음 왕이 오르잖아요. 그럴 때 원래는 그 황후보다 더 이제 위인 뭐 그런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참하게 자살할 것을 명받아요. 왜냐하면은 받쳐줄 세력도 없고 이제 그 다음 왕이 요거를 이렇게 다 통치를 하는데 이제 항상 피해 역사잖아요. 그 로얄 패밀리들을 보면은 그 역사의 희생양이 된 거지. 그래서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지만은 결국은 그 자기 남편이 죽고 다음 왕이 올랐을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 자살. 그 다음에 왕옹수는 이제 아주 가난한 집의 여식이지. 그래서 한 어렸을 때 한 8, 9살쯤 됐을 때 유준경이라는 사람 집에 고용이 돼요. 여기에 고용이 돼서 이 집에 가서 이제 노래와 춤을 배운 거야. 노래와 춤을 또 하기도 하고 배우면서 있었는데 얘가 한 13살, 14살이 됐을 때 어느 날 유준경 집에 가장아라는 사람이 와요.
이렇게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하는 사람이 왜 왔냐면은 가무에 능한 아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온 거야. 사람 찾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잘해? 얘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영민해가지고 눈치를 채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잃는 거지. 엄마, 유준경이 나를 가장하는 사람한테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옹수를 데리고 도망을 쳐요. 근데 도망을 쳤는데 유준경이 그래도 찾아낸 거야. 근데 엄마가 반항을 하지. 나는 내 딸을 당신에게 판 게 아니다. 판 게 아닌데 어떻게 얘를 이 사람한테 팔려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팔아야지, 딸을 팔아야지 이 사람의 노비가 돼서 소유가 돼서 팔고 사고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난 팔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얘를 저 가장한테 팔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취치미를 뚝 떼고 유준경이 나는 팔려고 그러지 않았다. 안심해라. 걱정 말아라. 하고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며칠 뒤에 쏙 팔아먹어서 왕홍수가 가장한테 이제 팔린 거야. 팔리는 거를 부모가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법에 호소를 해봤자 판결이 누구한테 좋게 나오겠어? 귀족한테 좋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 왕홍수가 팔려가는 행로를 따라서 부모가 딸을 찾으려고 가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딸을 찾으러 갔지만 거기서도 딸을 못 찾아온 게 얘는 팔려갔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려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돼. 돈이 없으니까 못 데려온 거야. 이렇게 그 유괴가 돼서 팔려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황태자, 위태자라는 황태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무를 하게 돼요. 거기서 막 가무를 하는데 그의 아들인 사황손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황손이지, 손자, 황손과의 사이에서 아들 유순을 낳아요. 옹수랑 사황손 사이에서 유순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왕족의 아이를 낳은 거지. 근데 어느 날 이 일가족이 모두 피바람에 휘말려가지고 전부 다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데 얘만 살아나. 유순만. 그래서 얘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됐어. 그러니까 왕옹수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은 황손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황제까지 갔지만 어미는 어떻게 됐어? 그 전에 이미 죽은 거지. 그게 왕옹수의 비참한 최후고, 그 다음에 척부인이야. 척부인은 한 고조인 유방의 둘째 부인이에요. 한을 세운 사람의 유방이죠. 유방의 둘째 부인인데 유방은 이미 첫째 부인은 여후라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부인 정실 부인은 어떻게 얻어왔겠어? 굉장히 좋은 가문의 여자를 데려왔겠지. 첫 부인은 이렇게 지방을 가다가 거기서 노래와 춤을 잘하는 여자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취한 거야. 근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부인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서 굉장히 편애를 한 거야. 그리고 여후의 아들이 태자였는데 첫째 부인이 당연히 태자가 되지. 근데 둘째 부인이 예쁘니까 이 태자를 패하고 첫 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하려고 막 유방이 힘을 썼어요. 근데 첫 부인은 뒷배경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들이 모두 반대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자기의 아들이 태자가 못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방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후의 아들이 왕이 되지. 여후는 척부인을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완전 싫어하지. 여자의 질투.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겠어. 왕이 그렇게 대놓고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척부인을 머리를 빡빡머리를 밀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쌀떡방아를 찢게 했어요. 그러니까 척부인이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왕의 이쁨을 받고 내 아들이 왕의 핏줄인데 엄마는 이렇게 감옥에서 쌀떡방아를 찢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느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또 어디로 가? 이 척부인의 이 여후의 귀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후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척부인을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귀를 잘라서 불에 지지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이고 똥뚝간에 빠뜨렸대요. 돼지 인간이라고. 옛날 일이 더 잔인해. 옛날 우리나라도 가장 차명을 처할 때 어떻게 해? 육시를 하지, 육시. 그래서 여기에 다 6군데를 다 말에 소에 묶어가지고 딱 그렇지. 다 잘려나가서 죽는 거야. 어, 어. 그 보면 예전이 더 잔인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로가 왕의 황제의 부인이었지만 말로는 비참했지. 이 세 명이 모두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무희들이에요. 자, 무희들은 아까 능묘에서 분묘에서 출토된 이런 사람들 다 이름도 모르고 뭘 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요 세 사람은 그나마 통치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최고 지배자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돼 있는데 말로가 어때? 전부 다 비참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무용수는 요런 걸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통치자의 눈에도 띄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은 100년 해로워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때가 이 한대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이 점점 몰락을 하지. 점점 몰락을 하는데 몰락할 때 어떤 세력들이 강성했느냐? 이민족들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이 분열 상태를 몰아넣은 사람 2명이 동탁과 여포거든요. 근데 이 동탁과 여포가 이끄는 군사들이 둘 다 이민족 출신의 기병 집단이었어요. 기병은 말 타는 집단이거든요. 기병 집단. 요 군사들이 전부 다 이민족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이 한이 이제 분열이 돼. 한이 위, 촉, 오 세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때가 무슨 시대야? 아니, 위, 촉, 오로 삼국시대지, 삼국시대. 위, 촉, 오 이제 세 나라로 갈라지는데 위나라를 지배한 게 누구예요? 위나라의 왕이? 그렇지, 조조지. 그 다음에 촉은 유비. 오는 손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삼국지. 삼국지의 배경이죠, 이때가. 삼국지 보면은 동탁 여포 다 나오잖아. 삼국지는 누구의 입장에서 그렸어요? 3명 중에서? 그렇지. 유비를 굉장히 덕이 많은 지도자로 그렸지. 근데 여기 삼국 중에서 이 나라가 제일 먼저 망했어요. 초기. 실제 역사에서는. 이 나라가 위를 또 진이라는 나라가 찬탈을 해요. 진이. 그래서 이 진이 요 초까지 먹고 오까지 먹으면서 삼국시대는 막을 내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특히 남학생들 너무나 재밌게 읽지 삼국지. 막 버전별로 여러 번 읽어봤죠. 근데 아니야? 태연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읽어봐. 베스트셀러인데, 스테디셀러인데. 야, 지도를 볼게요. 이 삼국시대 보면은 위쪽이 이제 위예요. 위고 조조의 위고 왼쪽이 유비의 촉이고 오른쪽이 손권의 오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위가 촉을 이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되면서 오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분열이 돼. 양국으로. 위쪽은 북조, 남쪽은 남조 해서 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냐면은
요 위나라를 진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위진 시대라고 하거든요. 위진. 위를 이은 진나라다라고 해서 위진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북조, 남조로 또 분열이 되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이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어? 삼국시대야. 삼국시대. 가야, 여기는 가야까지 있네.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전쟁이 많은 시기였어요. 이렇게 위진 남북조 시대는 요즘 국가들뿐만 아니고 16국이라 그래서 각 소수민족이 국가를 16개나 세웠어.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지. 장기적인 동난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한해 무제가 실시했던 육아 사상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하늘로부터 천자가 나왔대는데 천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자주 바뀌고. 그리고 전쟁이 많으니까 이게 다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어요, 육아 사상은. 그러면서 어떤 종교가 들어왔어요?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거야. 불교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렇지. 인도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동영상 봤죠? 동영상 보면은 인도의 불교를 누가 중국에 전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전했겠지.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은 구자국 출신이에요. 구자국. 구마라집. 이 사람은 구자국 출신인데 구자국이 어디냐면 지금의 쿠처현이거든요. 쿠처가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 있는 위구르 자치구예요. 위구르족들이 있는 자치구예요. 중국도 영토가 너무 넓어서 자치구들이 몇 개 있어. 소수민족 자치구들이. 티베트족도 있고 몽골족도 있고 자치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출신이 이제 인도로 가서 인도 불교를 습득을 하고 불경을 한 200 몇십 권을 번역을 해서 중국에 불교를 전파를 하게 된 거예요. 불교라는 뜻은 그 부처가 세운 교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불은 각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각성한 거. 완전히 다 깨닫고 모든 것을 그렇지. 해탈을 한 사람을 바로 각성한 사람이라고 하지. 각성하잖아, 각성. 각성하면 어떻게 돼?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어. 세상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 철학 알죠? 철학은 뭐냐면은 각성을 하기 위해서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철인이에요. 철인. 인간이지. 인간은 계속 완벽하지 않잖아.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완벽하게 딱 깨달으면은 각성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해탈을 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 각성제 할 때. 각성제 먹으면 어때? 정신이 띵용해지지. 막 그런 카페인 든 음료 있잖아. 각성제들이잖아. 각성 성분. 그 각성이에요. 그 부작용이에요. 안 맞아가지고. 그 부작용 나는 거야, 그거는. 안 맞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원래 이 석가가 불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석가는 본인의 불상을 만드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석가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었지. 그러면서 불교가 인도, 스리랑카, 서역,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다 전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동아시아 3대 종교 중 하나예요. 이 불교의 특징을 보면은 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석가가 신은 아니죠. 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 석가를 굉장히 숭배하긴 하지만은 석가가 창조자이거나 어떤 정복자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고 증오와 원한을 배척하고 집착과 구애를 가지지 않고 실천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편안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각성을 이상의 경지로 삼아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된 상태를 뭐라 그런다? 그렇지,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은 죽어서 뭐가 나와? 살이 나오잖아, 살이. 그게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원리가 있을 거야. 뭔가 앉아서 참선 오래 하면은 뭐가 굳어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인도의 사상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열반의 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요즘에 요가를 하거든요. 요가. 선생님 친구가 요가를 해요. 요가하면 좋아요. 아직 3번밖에 안 했어.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가 안 좋은데 자세를 일단 뭐 교정을 하고 싶어서 간 건데 요가의 원래 목적은 신체 훈련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수련을 하기 위해서 신체를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흡법하고 명상법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열반 같은 각성한 사람 같은 얘기를 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떨어져서 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그런 거를 잘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막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막 누군가의 감정에 막 동화돼가지고 막 흥분한다던가 잘 그러진 않거든요. 항상 좀 떨어져서 제3자의 눈에서 사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굉장히 뭐 아끼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날 떠나갔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아프거나 죽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 제3자의 눈으로 되겠어 이게? 안 되지. 아프지. 굉장히 슬프단 말이야. 슬픈데 이거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좀 감정이 훨씬 더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화낼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항상 고요한 거지. 이렇게 고요하게 되면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연습 많이 해요? 그런 거를 그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거는 잘 돼요. 뭐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 자리에 싸운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건 안 하는데 문제는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속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말 안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화를 내면은 나중에 그 순간의 감정에 대해서 나중에 또 후회를 하니까 순간은 내가 판단이 잘 안 쓰니까 일단 그럴 때는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어 또.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꽥 해놓고 꽥 하면 이미 그 사람한테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 일단 최소한 그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은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쌓이면은 내가 화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화는 나지만은 그거를 표출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위에 위험이 자꾸 생기는 거야. 위험이. 똑같아. 그게 본인의 가장 신체의 약한 부분으로 나타난대요.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그치.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음식을 막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것조차 이제 아예 화도 나지 않는 단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인 사람 있어요 여기서? 불교. 불교 없어? 아니 이렇게 없나? 그렇구나. 종교 있는 사람 있어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한 반 정도 되는구나. 반 정도 되는구나. 있구나. 어, 어, 어. 그럼 지금도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요? 지금도? 아, 바람직하다. 선생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다녀야 된다 말고 모든 신은 하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자, 무교인 사람, 무교인 사람. 그렇지. 무교 무교는 자고 있어. 손을 안 들어. 선생님은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 들어봤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다. 신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게 내가 많다고 생각할 때 이렇고 더 많이 알게 되면은 또 다시 신으로 가요. 신으로 기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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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선생님이 약간 박진영의 얘기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하거든. 그것도 봤는데 그 얘기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해요. 다. 그리고 왜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신을 믿게 된 거고 선생님 아직 뭐 신을 믿진 않는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내지 못했을 거야 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나중에 종교에 귀의했다고 해요. 음. 무슬림 뭘 몰라? 알라신 그렇지 거기는 다 기독교 같은 종파잖아요. 무하메드가 거기 무하메드잖아. 무하메드가 승천한 곳이 이스라엘이잖아. 거기가 3대 종교 발생의 원산지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서로 거기 차지하려고 종교 전쟁을 그렇게 옛날부터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 알라신하고 하느님하고 천주교하고 다 같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에서 나온 거야. 유대교도 그렇고. 하느님인데 알라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예수님.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식이라. 근데 선생님도 그 종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한 거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선생님보다 혹시 더 잘 아는 사람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라스 하잖아. 알라스. 그러니까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느님의 자식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전쟁해야지.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인데 뿌리는 같은데 이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그리고 유대교 같은 경우도 유대인 그 예수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내가 뛰어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종교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런 사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잖아. 그런 교육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넌 특별해. 넌 해야 돼. 어. 그 사람이 뭐더라? 그 유대인 선생을 뭐라 그러더라? 랍비들이 쓰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뭐 종교에 대해서는 약간 플러스보다는 되게 마이너스적인 입장이 더 강하지만은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불교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행해서 이후에 1,000년 이상이나 중국에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이제 중국의 주요 민족은 한족이죠. 그리고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고 또 만리장성 밖에 북방 유목 민족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내륙으로 진출하고 나라를 세우고 섰고 하면서 민족의 잡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잡거라는 거는 여러 민족이 한 군데 사는 거죠. 잡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 교류 안에 민족의 무학도 같이 교류가 되었겠지. 무학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시대가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서북의 소수민족이 만리장성 이남으로 이동하면서 소수민족과 외국의 무학이 대량으로 중원에 전래가 돼요. 전래가 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구자악과 설양악이에요. 구자악이라는 거는 아까 구자국 얘기했었죠. 구자국. 지금의 쿠처현. 거기에 악무를 구자악이라고 해요. 구자. 아까 구자국 얘기했었잖아. 거기에 악무를 구자악이라고 하는 거지. 예전에는 구자악이라고 해도 춤, 무용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음악과 춤이 분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미뉴에트 하면은 미뉴에트 춤 음악을 같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지금 근대에 와가지고 이게 춤하고 음악이 나눠진 거지. 그전에는 다 똑같이 왈츠 하면은 춤 음악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자는 실크로드에 위치해 있는데 민간 가무가 굉장히 성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구자악의 특징은 경쾌한 멜로디 그리고 리듬이 명확해가지고 무용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음악이었다고 해요. 586년에 이게 어떻게 이 중원으로 전래가 됐냐면은 586년에 무제, 아까 한 무제 있죠. 무제가 돌궐의 여자인 아사나 씨를 왕후로 맞아들여요. 돌궐 여자인 아사나 씨를 맞아들이는데 이 아사나가 돌궐족과 그 주변의 소수민족의 무용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구자국, 구자, 소륵, 안국, 강국, 이게 다 나라 이름이거든요. 요 나라들의 가무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구자악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된 거죠. 서양에서도 프랑스에서 발레가 발생한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서양 무용사 배웠죠. 까트리느 드 메디치가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오면서 거기에 있는 예술인들을 전부 다 데려오면서 최초의 발레가 탄생하지. 몇 년에 탄생해?
너무 늦는데? 그 낭만 발레 시절인데 1800년 되면 더 옛날로 1581년 최초의 발레 이름이 뭐예요? 마녀 아니고 그렇지 제 발레 코믹 뭐 불어 이태리 발음 발레 코미크 응, 발레 왕비의 희극 발레 응, 요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온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돌궐 여자가 돌궐 왕후가 거기 있는 가무악 예술인들을 데려오면서 여기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역의 춤과 문화가 중원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뭐도 있었냐? 고려 악과 천축 악도 있었어요. 고려는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예요. 그렇지. 요거는 고려 통일신라 이후에 출현하는 그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예요. 고대 고구려인데 그 당시 고구려를 고려라고 칭했거든요. 고려악이고 천축은 어디예요? 그렇지. 인도예요. 요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서량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량도 지역 이름이에요. 중국 내륙에서 서역으로 가는 교통 요지거든요. 구자와 서량 모두 실크로드에 위치해 있는 그 교통의 요지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있는 그 악인데 요 서량악이 한족과 여러 민족의 무악을 흡수해가지고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한족과 여러 민족의 그 무악을 흡수해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요거 형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구자악과 서량악이 요 당시에 중원에 전래돼서 유행했던 대표적인 악무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당대에 가면은 7부기, 9부기, 10부기 이런 게 있거든요. 전에 비디오 봤을 때 구부악 나왔던 거 기억나요? 구부악 왜 나왔었지? 구부기 무슨 뜻이에요 그게? 9가지의 무학인데 9나라의 무학이에요. 그 중국을 비롯한 소수민족 거기에 요 구자악과 서량악 다 들어가요. 여기 고려악과 천축악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중원에 전래되었다.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자, 이 당시에 여전히 백희도 유행을 했어요. 백희도 한 대의 백희가 이때에도 여전히 유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유행한 게 전개무가 있거든요. 전개무는 전개도 역시 그 지역 이름이에요. 전개촌이라는 지역 이름인데 여기에 무학인들이 여기 출신의 무학인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예술인들 어디 출신이 많죠? 밑에 어디? 왜 어디 하면은 거기 좀 예술인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전라도 쪽이 한국무용계에서는 거기 좀 예술인을 뭔가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좀 유명하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예술인 마을이 있잖아. 좀 인공적으로 좀 조성을 하고 있죠. 안성? 뭐 해방촌이라든지 저 홍은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초는 그 예술인 그렇지 거기 뭐 도예 공방도 있고 그렇겠다. 홍대. 홍대는 좀 이렇게 놀이 문화로 유명하지 않니? 노는 문화로. 그렇지. 대학로도 많고 대학로 공연장이 많고 예술인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하기 위한 그 지역은 지금 홍은 쪽이나 해방촌 그쪽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전개 출신이다라고 하면 좀 노래와 춤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학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했다고 해요.
요 춤이고 요 춤은 초록빛 의상을 입고 했어요. 근데 초록빛 의상은 나중에 당대에 가서 노경우라는 춤도 초록 의상을 입거든요. 노경우와 함께 많이 거론이 되는 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청상악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청상악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소수민족의 그 춤과 음악을 모아서 청상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청상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거였어요. 파투무, 건무, 비무, 탕무, 불무, 백저무, 명군무. 요게 청상악에 들어가는데 파투무와 건무는 했었죠. 비무는 뭐냐면은 자루가 달린 단면고를 사용하는 집단 무용이에요. 자루가 달린 단면고. 한쪽만 북이에요. 요거를 들고 추는 집단 무용이고 탕무는 요 탁자가 방울 탁자거든요. 방울을 들고 추는 춤이에요. 불무는 불자를 들고 추는 춤인데 불자. 불자가 뭐냐면은 먼지털이개 같은 총체같이 생긴 건데 막대기에 짐승 그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청소하거나 벌레 쫓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 생활 도구인데 요거는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번뇌와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자라고 해요. 그리고 불교를 믿는 신자도 불자라고 하고 그거를 들고 추는 춤이 불무예요. 그 다음에 백저무는 하얀 옷을 입고 추는데 하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그거를 매우 흩날리면서 마치 선녀처럼 추는 춤이에요. 그 다음에 명군무는 그 서진의 석숭이라는 사람이 왕소군과의 고사를 바탕을 두고 만든 춤이에요. 별로 어떤 고사를 바탕을 두고 만든 춤인데 그냥 들으세요. 안 적어도 돼. 아 진짜? 자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끝낼게요. 불무. 요게 뭐라 그랬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불자. 여기서는 지금 녹색 옷을 안 입고 하늘색 옷을 입었거든요. 흰색과 하늘색 옷인데 기록에는 녹색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붕이는 이 춤 봤었어요? 무슨 춤 췄었어요? 그럼 이런 것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자, 오늘 수업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이 해요. 오늘 별로 못했네. 수고했어요.